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난민은 1억 2천만 명입니다. 한국 인구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받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왜 난민을 거부하는 걸까요? 오늘은 난민 문제가 왜 발생하고 왜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는지, 그리고 한국은 이 문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완전히 이해해드리겠습니다. 난민이라고 하면 뉴스에서 보는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 국경에서 철조망 앞에 서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난민 문제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안보, 문화, 정치가 복잡하게 얽힌 현대 국제사회 최대의 난제입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는 유럽연합을 흔들었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난민 한 명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민은 국가의 정체성, 복지 시스템, 안보 정책, 그리고 국민의 정서까지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8년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는 찬반으로 격렬하게 갈라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 반대에 서명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난민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왜 어떤 나라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지 그 구조적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난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겠습니다. 난민은 단순히 가난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제법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정의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51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전쟁으로 유럽에서만 수천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했다는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1년은 난민협약이 탄생합니다. 공식 명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입니다. 핵심 원칙은 강제 송환 금지입니다.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난민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협약을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UNHCR, 유엔 난민기구입니다. 하지만 1951년 협약에는 치명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협약은 유럽의 2차 대전 난민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적, 지리적 제한이 있었던 겁니다. 1967년 의정서가 추가되면서 이 제한이 해제되었지만 협약의 근본적 구조는 70년 전 그대로입니다. 현대의 복잡한 난민 위기를 다루기에는 너무 낡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난민 위기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독재자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에 대한 민주화 시위가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약 1,400만 명의 시리아인이 집을 잃었습니다. 시리아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 중 약 700만 명이 국외 난민이 되었습니다. 터키가 약 360만 명, 레바논이 약 130만 명, 요르단이 약 66만 명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리아 난민을 받은 나라는 부유한 서방 국가가 아니라 이웃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40년 넘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련 침공, 탈레반 정권, 미국 침공, 그리고 2021년 탈레반의 재집권까지 아프간 난민은 약 640만 명으로 시리아 다음으로 많습니다. 대부분 파키스탄과 이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약 63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해외로 피난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같은 난민인데 우크라이나인은 환영하고 시리아인은 거부하느냐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수십 년간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2017년 미얀마 군부의 대규모 탄압으로 약 74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탈출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 캠프에는 약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캠프입니다. 전 세계 난민의 분포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전체 난민의 약 76%가 저소득 또는 중간소득 국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유한 선진국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 나라들이 난민의 대부분을 떠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난민 문제의 근본적 불공정함입니다. 난민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면 당장 돈이 듭니다. 주거, 식량, 의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독일은 2015년 한 해에만 약 10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연간 약 200억 유로, 한화로 약 30조 원에 달했습니다.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졌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을 먹여 살리느냐.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난민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경제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난민 출신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에게 장기적 관점은 사치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하니까요. 유권자들은 지금 당장의 부담을 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 충돌입니다. 난민 대부분은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출신입니다. 이들이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에 들어오면 언어, 종교, 생활 방식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히잡 착용을 둘러싼 논쟁이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난민 밀집 지역의 범죄율 증가가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난민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몇 건의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 전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치적 이용입니다. 난민 문제는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인 소재입니다. 반난민 정서를 자극하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후 유럽 전역에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 독일의 AFD, 이탈리아의 동맹당, 스웨덴 민주당 등이 반난민 정책을 내세워 지지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에서 탈퇴파가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논리 중 하나가 이민 통제였습니다. EU에 남아있으면 난민과 이민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투표 직전 탈퇴파가 만든 포스터에는 난민 행렬 사진과 함께 한계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고 영국은 EU를 떠났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님비 현상입니다. Not in my backyard. 난민을 도와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 동네에 난민 수용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인도적 가치와 현실적 이해관계 사이의 괴리입니다. 유럽연합은 난민을 회원국에 할당하는 쿼터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나라인데 왜 부유한 서유럽이 초래한 문제를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쿼터제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국가 주권과 국제연대 사이의 충돌에서 주권이 이겼습니다.
5번째는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13년째, 아프간 분쟁은 4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독재가 끝나지 않으니 난민도 계속 발생합니다. 기후변화도 새로운 난민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사막화, 극단적 기상현상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기후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050년까지 약 2억 1천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1억 2천만 명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난민 문제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많은 한국인들은 난민이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1992년에 온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법적으로 한국은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크게 다릅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입니다. OECD 평균 난민 인정률이 약 25에서 30%인 것과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에 수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취업도 제한됩니다. 사실상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난민이 큰 이슈가 된 것은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입니다. 내전을 피해 예멘을 떠난 약 550명이 제주도 무비자 정책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즉각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반대 측은 가짜 난민이다, 안전이 우려된다,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약 7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당시 한국국민청원 역대 최다 동의 수였습니다. 찬성 측은 대한민국도 한국전쟁 때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한 나라라고 반박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피난민들의 사진과 2018년 예멘 난민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약 1천만 명의 한국인이 피난민이 되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주 예멘 난민 중 약 340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난민 인정은 단 2명이었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지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보호입니다. 취업은 가능하지만 가족 초청이 안 되고 영주권 신청도 어렵습니다. 한국의 난민 정책을 이해하려면 더 넓은 맥락을 봐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온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역임했으며 OECD 회원국이고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 해외 원조도 하는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난민 보호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국제기구들의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은 단일민족 정체성이 강한 나라이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이미 주거, 일자리, 교육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난민까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로 세계 최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제가 축소됩니다. 이미 농촌, 어촌, 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일본이 좋은 선례입니다. 수십 년간 이민의 극도로 폐쇄적이었던 일본이 노동력 부족으로 결국 이민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머지않아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난민과 이민은 다른 개념이지만 인구 감소 시대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난민 문제를 인도주의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 생존 전략의 관점에서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결국 난민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인도주의적 책임과 국익 사이에서 모든 나라가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논의입니다. 난민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동시에 무한정 수용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 수용 능력과 국제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모든 국가의 과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난민은 1억 2천만 명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난민 문제는 1951년은 난민협약으로 국제적 보호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그 체계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시리아, 아프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에서 대규모 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난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경제적 부담, 문화적 충돌에 대한 우려, 정치적 이용, 님비 현상, 그리고 분쟁 자체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 난민 위기는 브렉시트를 촉발하고 극우 정당의 부상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난민 인정률 약 1%로 사실상 문을 닫고 있습니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를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저출생과 인구 감소 시대에 외국인 수용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난민 문제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70년 전에 만든 체계로 오늘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난민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각 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면서도 인도적인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LNG, 즉 액화 천연가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까지 냉각시켜야 하는지, LNG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 되었는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